문장을 전체를 쌤이 간략하게 정리를 해버릴게. 문장이라는 것도 우리 말의 한 단위거든. 단위야. 이제 문장을 만드는 게 어절이고, 어절은 당연히 단어와 단어의 결합으로 만들어지는 것이고, 이 단어를 이제 좀 더 작은 단위로 가면 지금 커지는 것처럼 보이네. 문장이 제일 큰 단위고, 어절들이 모여서 문장을 만들고, 단어들이 모여가지고 어절을 만들고, 그 다음에 형태소가 단어가 될 수 있고, 이런 단위들의 차원에서 우리가 제일 처음에 형태소 배우고, 그 다음 단어 배우고, 그 다음에 문장 성분을 다루는 어절까지 지금 온 거거든. 물론 이제 문장들이 모이면 문단이 되고, 문단이 모이면 글이 되겠지. 그지? 이 문장을 이루는 성분을 먼저 우리가 살펴보는 건데, 필수 성분이라고 부르는 문장에서 주로 쓰이는 주성분이라는 것이 있지, 그지? 거기에 주어, 서술어, 목적어, 보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 주어는 당연히 서술의 주체가 되는 말을 주어라고 하고, 맞지? 서술의 주체가 되는 말을 주어라고 하고, 이 서술의 주체라는 말은 또 다른 말로 하면은 서술어의 주체가 되는 거거든. 얘는 서술의 주체 또는 서술어의 주체. 우리말에서 이 서술어로 쓰일 수 있는 예가 세 가지밖에 없어. 동사가 쓰이거나 혹은 형용사가 쓰이거나 체언의 서술격 조사 이다가 결합한 요 형태만 우리말에서 서술어가 될 수 있거든. 요거 잘 기억해놔야 돼. 뒤에 이제 혼문장, 견문장 넘어가면 이걸로 처음에 문제를 접근해서 풀거든. 요 세 개 꼭 기억해야 된대. 우리말에서 서술어로 쓰일 수 있는 형태는 요 세 가지밖에 없다. 관형사 이런 거 서술어 될 수 없고, 부사, 감탄사 이런 거 서술어 될 수 없다. 됐지? 그 다음에 그럼 서술어는 뭐냐? 얘는 사실 동어 반복이랑 다를 바가 없는데 주어를 말 그대로 설명, 서술해 주는 거야. 주어가 어떤 동작을 하는 걸 설명해 주면 동사가 서술어로 쓰이는 거고, 주어의 어떠한 상태나 또는 성질을 설명해 주면 서술어로 형용사가 쓰이는 거고, 주어가 어떠한 무엇이다라는 것을 나타내려면 체언의 서술격 조사 이다가 붙은 요 형태로 서술어가 만들어지는 거지. 됐지? 그 다음에 목적어는 서술어의 대상이 되는 말이야. 서술어의 목적이 된다는 얘기는 서술어의 타겟이 된다는 거거든. 타겟이. 예를 들어서 나는 밥을 먹는다 이렇게 하면 나는이 주어고 먹는다가 서술어란 말이야. 그럼 먹는다라는 동작이 이루어지는 대상이 뭐냐? 먹는 주체가 아니라 먹는 동작이 이루어지는 대상, 타겟이 뭐냐를 따졌을 때 밥을이라는 것이 목적어가 된다는 거지. 그렇지? 그 다음에 보어는 설명을 조금 더 할 필요가 있는데, 왜냐하면 문제에서 많이 다뤄 얘를. 너희들이 이걸 많이 틀리기 때문에 출제하는 사람들이 안다고. 얘는 말 그대로 보충하는 말이야. 그래서 보어라고 부르거든. 영어에서는 주격 보어라는 것도 있고 목적격 보어라는 것도 있잖아. 그치? 주어를 보충 설명해 주거나 혹은 목적어를 보충 설명해 주면 걔네들을 주격, 목적격, 보어 이렇게 부르는데, 국어문법에서 이 문장 성분의 보어라는 말은 딱 특정한 줄만 보충해. 서술어를 보충하는 거야. 근데 어떤 서술어냐 하면 주어를 완전하게 설명하지 못하는 좀 불완전한 서술어가 있거든. 그게 되다와 아니다야. 예를 들면 예문을 하나 적어볼게. 정범이가 되었다. 이러면 되었다가 정범이라는 주어를 지금 완전히 설명을 못하거든. 그치? 그러면 이 되었다는 지금 불완전한 서술어가 되는 거야. 이때 이 불완전한 서술어인 되었다를 보충해 줄 수 있는 우등생이 되었다 이런 식으로. 아닌 것 같나? 모르겠어. 지금 시간이 안 맞아서 못하는 것 같아. 이때 우등생이라는 요 말이 뭐가 된다? 요게 보호가 된다는 거지. 예를 들어서 되다가 아니라 정범이가 아니다 이렇게 썼다.
신학기가 돼서 이제 애들끼리 모여가지고 야 이번에 우리 반장 누구 뽑을까 했는데 야 정범이가 어때 이랬는데 옆에 친구들이 정범이는 아니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 근데 사실 무엇이 아니다라고 할 때 반장감이 아니야 반장감이라는 말이 생략된 거지. 맥락상 그지. 여기에 뭐 비행 청소년이 아니다. 그러면 요 비행 청소년이라는 요 말이 뭐가 된다? 보호가 된다는 뜻인 거지. 요때 말고는 보호가 쓰이는 경우가 없어. 스스로가 되다 아니다 일 때만 보호가 필요해. 얘네들만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얘를 잘 기억해야 돼. 우리가 문제 풀 때 예문에 선택지에 스스로가 되다나 아니다가 있다. 그러면 이 문제는 출제의 의도가 보호를 물어보겠다는 의도야. 우리가 나중에 가면 뒤에 가면 여러 문장을 놓고 하겠지만 이런 식으로 문제를 낸다고. 예를 들면 철수가 대통령이 되었다 이렇게 쓰고 철수는 키가 크다 이런 식으로 쓰고 물이 얼음으로 되었다 이런 식으로 막 쓰거든. 이런 식으로 써놓고 문장 성분과 그 다음에 혼문장 견문장 아는 문장 이런 걸 동시에 물어봐요 문제에서. 그러면 우리는 되다가 나왔으니까 되다가 서술어니까 이 문장엔 분명히 보어가 있다 라고 생각하고 복격조사인 이 눈으로 확인한 다음에 얘는 보어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야. 철수는 키가 크다 그러면 서술어 크다네 크다의 주어는 키가가 되는 거고 요렇게 둘이 주어 서술어의 관계인데 앞에 주어가 하나 남았지. 그러면 이 주어도 설명을 해줄 서술어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 서술어의 역할을 뒤에 있는 키가 크다라는 절이 해주는 거야. 그래서 얘를 서술어의 역할을 하는 서술절을 아는 문장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그 다음에 물이 얼음으로 되었다 할 때도 되었다가 보인단 말이야. 되다가 보이거든. 근데 얘는 불완전한 서술어가 아니야. 얘는 자동사 되다야. 되다를 찾으면 보어를 필요로 하는 애가 있고 보어가 필요 없는 애가 있어. 이런 문제도 나온다고. 뭘 보고 우리가 알아내느냐? 뒤에 있는 조사 보고 알아내는 거야. 얘는 부사격 조사거든. 의로는. 부사격 조사가 적혀 있다는 얘기는 부사격 조사가 뒤에 결합되어 있다는 얘기는 얼음 의로라는 이 어절이 부사어란 얘기야. 부사어가 되면서 뒤에 있는 되었다를 수식하는 중인 거야. 여기에는 보어가 없어. 이런 문제까지도 내. 이런 문제를 낼 때는 대신 되다라는 단어의 사전을 보여줘. 사전을 보여주면서 보어를 필요로 하는 되다. 보어를 필요로 하지 않는 부사격 필수부사어가 필요한 되다를 보기에서 보여주고 밑에 있는 예문들 중에 어느 것에 해당하느냐 이런 식으로 문제를 만들어낸다. 자, 요까지가 보어에 대한 설명이고 그 다음에 문장 성분이 아직 안 끝났지. 부속 성분이라는 것도 있지. 두 가지. 관형사와 동일한 기능을 하는 관형어. 그 다음에 부사와 동일한 기능을 하는 부사어. 얘들을 수식하는 기능을 하는 거야. 관형어는 관형사처럼 체언을 수식해주고 부사어는 부사처럼 뭐 요언을 수식해줘 주로. 관형어가 되는 형태. 어떤 말들이 관형어가 되느냐. 일단 첫 번째 관형사가 그대로 관형어가 돼. 그 단어의 품사가 관형사잖아. 그러면은 문장에서 문장 성분으로는 관형사로 밖에 못 써요. 100%. 이 단어의 품사가 관형사다. 그럼 문장 성분은 뒤도 안 돌아보고 그냥 관형어라고 얘기하면 돼. 왜냐? 관형사에는 조사가 결합할 수가 없어. 그치? 그래서 뭐 목적격 조사가 결합하면서 목적어가 되거나 주격 조사가 결합하면서 주어가 되거나 이렇게 문장 성분을 결정하는 역할을 하는데 격조사들이 관형사에는 격조사는 커녕 보조사도 결합할 수가 없거든. 그래서 조사로 문장 성분을 못 만들어. 두 번째, 관형사는 어간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어미도 결합할 수가 없어. 관형사형 전성어미 결합하면 관형어가 되는 거고 부사형 전성어미 결합하면 부사어가 되는 거거든. 어미도 어떤 문장 성분을 만들어낼 수 있거든. 근데 얘는 어미도 결합할 수 없어. 즉 격조사도 결합할 수 없고
전성어미도 결합할 수 없기 때문에 얘는 그저 관용어의 역할밖에 못하는 거야. 이해되지? 두 번째, 선생님 방금 설명했던 것처럼 관용격 조사 의라는 애가 결합하면 걔는 100% 그냥 관용어가 되는 거야. 문장에서. 그렇지? 격조사가 편한 점이 그거야. 예외가 없기 때문에. 세 번째, 용언의 어간 뒤에다가 뭘 결합해준다? 관용사형 전성어미를 결합해주는 거야. 관용사형 전성어미에는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거든. 뭐 니은을 결합할 수도 있고, 은을 결합할 수도 있고, 는을 결합할 수도 있고, 던을 결합할 수도 있고, 뭐 을이나 리을을 결합할 수도 있고, 이런 것들 결합하면 관용어 되는 거야. 그렇지? 그 다음 네 번째는 체언 단독으로도 관용어가 될 수 있어. 요건 쌤이 예를 보여줄게. 시골 풍경이 아름답다. 이렇게 된다. 그러면 여기 보면 지금 풍경이라는 의미의 범위를 시골이라는 체언이 제한하고, 얘가 하는 역할은 뭐라고? 풍경의 의미 범위를 제한한다. 이 말이 곧 다른 말로 수식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체언인 풍경, 명사인 풍경을 수식하니까 시골은 관용어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지. 이해되지? 그러니까 우리말에서 문장에서 쓰이는 관용어라는 건 요 넷 중 하나야. 요 넷 중 하나. 그러니까 때로는 이제 문법 문제가 관용어에 대해서만 다루는 문제들이 나와. 보기에서 이런 걸 설명을 좀 해주고 밑에 예문 몇 개 던진 다음에 그 예문에 쓰인 관용어의 형태가 어디에 해당하는지 네가 제대로 파악할 수 있느냐 이걸 물어본단 말이지. 이해되지? 그 다음 부사어인데, 부사어는 여기다가 쌤이 따로 또 쓸게. 부사어도 마찬가지야. 얘도 하는 역할은 주로 용언을 수식하는 역할을 하는 거지. 될 수 있는 방식은 당연히 부사가 부사어가 될 수 있고, 근데 모든 부사가 다 부사어가 되는 건 아니야. 왜냐면 부사는 드물지만 조사가 결합할 수 있거든. 조사가 결합할 수 있어. 예를 들어 역시라든가 바로라든가 아직 이런 거 다 부사거든. 근데 이 뒤에 뭐 역시나라든지 조사 결합하지. 역시 도라든지 혹은 바로 다 이렇게 쓸 수 있어. 우리 집은 저 모퉁이를 돌면 바로다 이렇게 쓸 수 있거든. 쓸 수 있어. 바로는 아니지만 곧 연락할게 이렇게도 쓸 수 있어. 이해되지? 그러니까 부사 뒤에는 이렇게 드물지만 조사들이 결합할 수 있기 때문에 늘 부사어로 쓰이지는 않아. 이해되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똑같아. 부사격 조사를 결합하는 거야. 얘는 무조건 쌤이 외워놓으라 그랬지. 에서, 에게, 으로 또는 로로도 쓰이겠지. 환경에 따라서. 의문론적 이 형태. 그 다음에 보다, 처럼, 같이. 요 7개는 그냥 외워놔요. 그냥 외워놓으면 5분 만에 풀 문제를 10초 만에 풀어. 가성비가 좋아. 외웠을 때 더 가성비가 좋은 애야. 물론 이해는 하고 이런 말들이 만들어지면 뒤에 있는 주로 용언을 수식하게 되는구나. 네? 정범이는 학교에서 집으로 갔다. 이 문장성문 구분하라 그러거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 제일 끝에 서술어, 그 다음 앞에 주어. 얘들은 뭘까? 이 생각해야 되거든. 근데 생각할 필요가 없지. 왜? 에서가 붙어있고 으로가 붙어있으니까 그냥 둘 다 부사어 이러면 끝나는 거야. 근데 이렇게 안 외워놓잖아. 집으로 갔다. 갔다의 의미 범위를 집으로가 제한하는구나. 학교에서 갔다. 갔다의 의미 범위를 학교에서가 출발지를 제한하고 있구나. 그러면 의미를 제한하니까 수식하는 기능이니까 갔다는 동사니까 용어를 수식하면 얘네들은 부사어.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된다. 외워놓지 않으면. 이해되지? 외우는 게 훨씬 이득이야. 그 다음에 세 번째, 마찬가지로 부사형 전성어미가 결합하면 부사어가 될 수 있어. 부사형 전성어미는 두 개만 기억해 놓으면 돼. 개, 도록. 요 두 개. 얘 둘이 붙으면 부사어가 되는 거야. 정범이는 손을 깨끗하게 씻었다. 깨끗하다는 형용사지, 그지? 형용사인데 지금 뭐
마치 부사의 성질을 가질 수 있도록 이 어미가 성질을 바꿔준 거야. 그래서 우리가 전성어미라고 부르는 거지. 뒤에 이렇게 수식하게 되는 거겠지. 용언을 수식하니까 얘는 부사가 되는 거란 말이지. 이해되지? 그 다음에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어. 원래는 품사가 부사가 아니었는데 부사 파생 전미사가 붙어서, 예를 들면 이나 혹은 희가 붙어서 품사가 부사로 바뀌어버리는 경우에도 부사가 될 수 있거든.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그 견문장에서, 아는 문장에서 많이 보는 예문 중에 어떤 게 있냐면, 뭐 그가 소리도 없이 다가왔다, 뭐 이런 식으로 문장을 만든단 말이지. 본 적 있는 것 같지? 그렇지? 그럼 우리가 서술어 주어, 그 다음에 주어 서술어, 절이 또 다른 주어 서술어 안에 안겨있는 형태네. 그럼 얘는 아는 문장이야. 아는 문장인데 서술어가 하는 역할이 부사어의 기능을 하니까, 이 절이 다가왔다의 의미를 제한하는 부사어의 기능을 하니까 얘는 부사절을 아는 문장이야. 이렇게 판단한단 말이지. 그렇지? 그런데 이 문장 한 문장만 문장 성분을 분석해봐라. 그럼 어떻게 돼? 주어, 그 다음에 절 단위로 우리가 봐야 되거든. 절 단위로. 소리고 없이가 뒤에 있는 다가왔다를 수식하는 거야. 그러면 얘는 부사어의 역할을 하는 절, 그리고 서술어, 이렇게 본단 말이지. 부사의 역할을 하는 이 절을 혼문장의 형태로 나눠보면은 주어 서술어인 거야. 이해되지? 그래서 이렇게 뒤에 이라는 부사 파생 전미사가 붙어가지고 부사어의 기능을 하게 만들 수도 있어. 우리가 만나는 부사어의 형태는 이게 다야. 되지? 그럼 지금 문장 성분 7개 중에 지금 6개를 한 거야. 한 개만 남았지. 그 한 개가 뭐다? 독립성분. 독립성분에는 독립어 하나밖에 없잖아. 그렇지? 얘는 어떻게? 문장의 의미와는 별개로 독립적으로 쓰인다고 해서 독립어라고 부른단 말이야. 여기에는 주로 어떤 형태들이 쓰이냐면 감탄사가 주로 쓰이고, 예를 들면 이거 난 다음에 우리가 쉼표 찍어버린다. 그렇지? 에그머니나 이런 말 써봤나? 써봤지? 감탄사야. 어머 이런 말 쓴단 말이야. 너희들 옛날에 많이 썼던 헐 이런 것도 있고, 요새는 잘 안 쓰잖아. 그치? 요새는 헐보다 어쩔 TV 이런 거 더 많이 쓰죠. 어쩔 TV, 어쩔 세탁기, 어쩔 냉장고 막 이러던데. 쌤은 좀 세대 차이가 나서 처음에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몰랐어. 어쩌라고 가서 TV나 봐라 뭐 이런 뜻이라며. 들으면 되게 기분 나쁠 것 같은데. 실컷 막 얘기하고 있는데 뭐 어쩌라고 가서 TV나 봐 이러면 완전 무시당하는 기분이잖아. 그렇지? 애들이 많이 쓰더라고. 초등학생, 중학생들 좀 많이 쓰는 것 같더라. 그렇지? 우리는 중학교 때 뭐 썼지? 유행어가 뭐 어떤 거 있었지? 꿀잼 뭐 이런 거 있었나? 꿀잼 많이 쓴 것 같아. 꿀잼, 노잼, 개꿀 뭐 이런 거. 남자애들 뭐 개꿀띠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래, 전부 다 그 유튜브와 인터넷 방송의 영향이지. 그치? 그 다음에 체언 뒤에다가 호격 조사를 붙여가지고 호칭을 만들어버리는 거지. 예를 들면 철수 뒤에다가 야를 붙여가지고, 그러면 철수야라고 이렇게 부르는 말을 만들면서 우리는 쉼표 찍어버리거든. 그렇지? 쉼표를 찍는다는 얘기는 뒤에 나오는 문장과는 좀 별개의 의미, 독립적인 의미, 분리를 시켜버리는 거잖아. 그렇지? 이런 걸 우리가 독립어라고 한다. 문장 성분 7개 지금 다 했어. 정리 다 했고,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뭐냐? 혼문장과 견문장이야. 자, 혼문장과 견문장 하기 전에 여기 하나를 더 하긴 해야 돼. 서술어의 자릿수라는 거. 서술어의 자릿수. 몇 자리 서술어냐 이걸 따지는 거지. 한 자리부터 세 자리까지가 있는데, 서술어가 필요로 하는 문장 성분의 개수를 재면 돼.
꼭 필요로 하는 거. 없어서는 안 되는 거. 예를 들면 예쁘다를 서술어로 쓰고 싶다. 그럼 얘는 뭐가 필요할까 생각해 보는 겁니다. 꽃이 예쁘다. 이러면 완전한 문장이 문법적으로 완전한 문장이 돼버려요. 그러면 예쁘다는 뭐 한 자리 서술어라고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전에 표시할 때는 주어만 필요로 하는 한 자리 서술어들은 필요한 문장 성분을 사전에 표시를 안 해줘. 문형 정보에. 근데 예를 들어서 뭐 먹다 이런 서술어를 쓰고 싶다. 그러면 동생이 욕을 먹다 이렇게 쓴단 말이죠. 그렇지? 그러면 먹다라는 서술어가 필요한 문장 성분은 주어와 목적어 두 개잖아. 그러면 두 자리 서술어가 되면서 사전에서는 어떻게 표현해줘? 땡땡땡을을 항상 필요로 한다. 이렇게 표현해 주거든. 사전에 이렇게 표현해 주잖아. 그지? 이런 우리가 문형 정보라고 하는데 땡땡땡 같은 경우는 이제 원래 가운데 점 3개인데 선생님이 지금 가운데 점을 표현할 수가 없기 때문에 밑에 점으로 한 거야. 그 다음에 보내다 같은 서술을 또 쓰고 싶다. 그럼 보내다는 필요한 게 뭔지 생각해 보는 거지. 주어, 동생이 무엇을, 선물을 누구에게, 누나에게 다 필요하단 말이야. 근데 우리는 이런 보내다나 받다 같은 말을 영어에서 수요 동사라고 배워서 알고 있거든. 그치? 사형식에서 쓰이잖아.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둘 다 필요한. 근데 한국말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생략이라는 것이 굉장히 빈번하게 쓰이기 때문에 나 오늘 상 받았어. 이러면 끝나. 문제 없는 것 같아. 그치? 나는 상을 받았다. 나는 편지를 보냈다. 이러면 겉으로 봤을 때는 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느끼기도 한다고. 근데 문법적으로는 그렇지 않다는 거지. 나는 상을 누구에게 받았다. 받다, 보내다 와 같은 의미를 가질 때에는 상대방이 항상 필요한 거거든. 그래서 보내다는 어떻게 되겠어? 결국 주어, 목적어, 부사어 3개가 필요한 세 자리 서술어가 되는 거지. 그리고 문형 정보는 이렇게 표현되겠지. 땡땡땡을 땡땡땡에 또는 에게 이런 식으로 표현된다. 이해되지? 나는 집에 편지를 보냈다 이렇게 쓸 수도 있고 나는 선생님에게 편지를 보냈다 이렇게 쓸 수도 있는 거거든. 그치? 자, 이 서술어의 자릿수를 내가 파악할 때는 꼭 필요한 문장 성분만 빼고 나머지는 좀 지워보는 방식으로. 그 다음에 꼭 필요한 문장 성분이 뭔지를 알아내려면 쌤이 얘기해줬는데 우주론을 사용합니다. 쌤이 창시한 이론, 우주론이라는 게 있거든. 이게 뭐냐면, 자, 이게 이제 우주야. 우주. 여기에는 유일한 존재인 나만 있는 거야. 나 이외에는 그 어떤 존재도 없어. 먼지도 한 톨 없고, 공기도 없고, 심지어는 옷 신발도 없어. 나 혼자 빨가벗고 있는 거야. 우주 한가운데. 그 어떤 존재도 없는 거야. 이때 내가 봤다라는 소설을 쓰고 싶다고 생각해야 돼. 그럼 뭐가 필요할지 생각해 보는 거지. 그럼 받으려면 뭐 손에 이렇게 받는 대상이 있어야 되겠지. 그치? 그러면 편지를 이 필요하구나. 나는 편지를 받다. 근데 나 혼자 있는데 받을 수 있나? 내가 나한테 편지 써가지고 자 받아. 받을게. 이렇게 받아? 그렇지 않잖아. 그지? 그러면 뭐가 필요해? 친구에게라는 말이 필요하다는 걸 알 수 있게 된다. 그리고 난 다음에 생각해 보면 돼. 목적어 필요하고 부사어 필요하고 주어는 늘 필요로 한 거고. 이해되지? 주어는 늘 필요로 한 거니까. 그래서 봤다는 세 자리 서술어구나 이렇게 생각해 나가는 이 과정을 쌤이 허세를 좀 끼워가지고 우주론이라고 이름을 붙여놨다. 겉으로 보면 좀 있어 보이잖아. 어째? 영문으로는 코스모스 시어리라고 부르는 건데. 겉으로 보면 있어 보이는데 사실 별건 없는 거야. 그치? 이렇게 생각하면서 소수로의 자릿수를 좀 확인해 나가는 연습을 몇 번 하다 보면 금방 숙달된다. 자, 여기까지 하면 이제 문장에 대한 기본적인 이야기는 다 정리한 거고, 혼문장과 겹문장은 일단 시작이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얘가 혼문장이냐 겹문장이냐 구분하는 거야. 혼문장은 우리가 아는 그 주어와 서술어라는 이 관계를 절이라고 하거든요. 이 절이 한 번만 나타나면 걔가 혼문장. 홑이라는 게 하나라는 뜻이니까. 그 다음에 겹문장은 주어와 서술어라는 이 절이라는 관계가 2번 이상 나타나면 걔는 겹문장이 되는 거야. 자, 이걸 할 때 우리한테 중요한 게 쌤이 아까 위에서 얘기했던 요건 거지.
일단 순서는 예를 들어서 예쁜 꽃이 피었다라는 문장이 있다고 했어. 그러면 우리가 대충 봤을 때 서술어 하나 정도 보인다. 그 다음에 짤래. 그러면 후문장 뭐 이런단 말이지. 그러면 틀리는 거지. 뭐 어떻게 찾아야 된다? 동사나 형용사나 체언 더하기 이다가 몇 개 있는지를 세야 되는 거야. 여기에 동사 있지? 여기에 형용사 있잖아. 그럼 우리말에서 서술어로 쓰일 수 있는 형태가 두 번 있는 거야. 그럼 얘는 견문장이 돼요. 이해되지? 첫 번째 순서는 뭘 한다? 서술어로 쓰일 수 있는 동사, 형용사, 체언 더하기 이다가 몇 번 있는지를 확인해야 되는 거라고. 첫 번째 순서는. 그래서 두 개 이상이 나왔다. 그럼 걔는 견문장인 거예요. 걔는 견문장이고 우리는 어디에 주목을 해야 되느냐? 맨 뒤에 있는 이 서술어는 전체 문장의 서술어거든. 그래서 얘는 안긴 절의 형태를 구분하는데 영향을 안 줘. 앞에 있는 서술어. 맨 뒤가 아니라 앞에 있는 서술어. 얘에다가 주목을 하면 돼. 얘에다가 주목을 하면서 얘를 꺼내가지고 기본형을 떠올리고 난 다음에 뒤에 어떤 어미가 결합되어 있는지를 보는 거야. 어떤 어미가 결합되어 있는지를 보면 얘가 어떤 어미야? 알고 있어야 돼. 관형사형 전성 어미라는 걸 내가 이미 알고 있어야 돼. 그러면 결론을 내는 거라고. 안긴 절이 관형사형 전성 어미가 결합되어서 관형사의 성질을 갖게 되었잖아. 그치? 그러면 관형어의 역할을 하는 관형절을 아는 문장이라고 결론을 내는 거라고. 이해되지? 무슨 말인지. 여기 그가 소리도 없이 다가왔다 할 때도 마찬가지야. 서술어 먼저 찾는 거야. 다가오다가 있고 없다가 있네. 뒤에 거는 놔두고 앞에 있는 서술어 뒤에 뭐가 붙어있는지를 보면 돼. 부사, 파생, 전미사가 붙어있잖아. 그럼 얘는 부사절을 아는 문장이야. 이런 식이야. 그 다음에 나는 동생이 여자임을 알았다. 끔찍하지? 서술어 찾는 거야. 알다라는 동사가 있네. 그 다음에 체언 여자 더하기 이다의 형태가 여기 있네. 그럼 얘는 견문장 이렇게 일단 하잖아. 이해되지? 그 다음에 앞에 있는 서술어가 어떻게 생긴지를 이제 분석하는 거야. 여자라는 체언 뒤에 뭐 서술격 조사인 이다가 붙었는데 이 뒤에다가 뭐를 붙여놨다? 미음을 붙여놨네. 그러면 이 미음은 난 알고 있어야 되거든. 명사형 전성어미라. 그러면 결론이 나는 거야. 앞에 있는 이 문장은 견문장이면서 명사절을 아는 문장이다. 이렇게 결론 내면 되는 거야. 자, 이게 이제 견문장 중에서도 아는 문장에 안긴 절의 정체를 확인해 나가는 과정이에요. 이걸 하려면 기본적으로 전성어미 좀 외워놔야 되고, 이 전성어미를 외워놓는다는 얘기는 문법에서는 사실 문제 풀려면 가장 기본적인 거야. 문제에서 주로 사용되는 이 요소들을 내가 미리 좀 이해를 하고 있어야지. 되지? 이해를 좀 하고 있어야지. 이런 식으로 해서 쌤이 지금 설명을 조금 뛰어넘고 갔는데 이어진 문장과 아는 문장을 합쳐서 우리가 견문장이라고 하거든. 그지? 그 다음에 아는 문장은 어떻게 파악하는지 쌤이 대략적으로 설명을 한 거고 형태가 좀 달라. 이어진 문장은 어떻게 생겼냐면 주어 1, 그것을 서술하는 서술어 1, 그 뒤에 또 다른 주어 또는 같은 주어 혹은 생략된 주어 서술어 2가 나오는 이런 방식의 모양이야.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뭘 사용하느냐? 연결어미라는 걸 사용한다. 그 연결어미의 종류가 대등적 연결어미가 있고 종속적인 연결어미가 있는 거지. 근데 연결어미 다 외워서 해결하는 게 아니라 앞과 뒤의 절이 어떠한 독립적인 대등한 의미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서로 아주 밀접한 의미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를 구분해서 대등적, 종속적으로 하는 거야. 요거까지 일단 선생님이 설명을 좀 할게. 콩쥐는 착하지만 팥쥐는 못됐다. 이런 문장이 하나 있다고 치고 배가 고파서 나는 밥을 먹었다. 이런 문장이 있다고 치죠. 그러면 서술어를 찾겠지.
못되다 하나 있고 착하다 하나 있네. 견문장. 먹었다 하나 있고 고파서 하나 있네. 견문장. 둘 다 견문장이야. 근데 형태를 보니 주어 서술어 주어 서술어. 주어 서술어 주어 목적어 서술어. 주어 서술어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모습이거든. 하나 어떤 거는 대등하게, 어떤 거는 종속적으로 연결되어 있단 말이지. 그지? 그걸 어떻게 구분하느냐? 의미 관계로 구분하는 게 가장 기본적인 거야. 앞뒤가 의미상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느냐? 뭐 원인과 결과의 관계다. 아니면 서로 그런 관계가 없느냐? 그 둘을 구분하기 위해선 방법이 하나 있어. 앞뒤 절의 순서를 바꿔. 뭔지 알지? 그러면서 연결 어미는 그대로 두고. 자,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 팥쥐는 못됐지만 콩쥐는 착하다. 이렇게 바꾸는 거야. 연결 어미는 그대로 두고. 나는 밥을 먹어서 배가 고프다. 이렇게 바꾸는 거지. 이상하지? 그렇지? 이상한 이유는 앞뒤 절이 그 순서에 아주 밀접한 영향을 받고 있다는 거야. 이 말은 곧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이라는 거지. 앞뒤 순서를 바꿨을 때 연결 어미는 그대로 두고 그랬을 때 아주 자연스럽다, 별 문제 없다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아주 부자연스럽다는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 자연스러우면 대등이야. 부자연스러우면 종속인 거지. 이해되지? 문제 없지? 이 정도 하면은 이제 문장 성분과 문장의 짜임 정도를 대략적으로 쌤이 다시 한번 정리를 한 거야. 됐지? 정리되지?